육부. 육부는 모두 32개의 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다리아 알렉산드로브나는 아이들과 함께 포크롭스코에에 있는 여동생 키티 레비나의 집에서 여름을 보냈다. 그녀의 영지에 있는 집이 완전히 허물어져 레빈 부부가 그들의 집에서 여름을 보내도록 설득한 것이다. 스테판 아라가리치는 이 계획에 적극 찬성했다. 그는 가족과 함께 시골에서 여름을 보내는 것이 자기로서는 더할 나위 없는 행복이지만 공무 때문에 그럴 수 없어 몹시 유감스럽다고 말하며 모스크바에 남았고 이따금 하루나 이틀씩 시골에 내려와 있곤 했다. 아이들 전부와 가정교사를 데리고 온 오볼론스키 일가 외에도 그해 여름 레빈 부부의 집에는 그런 상황에 놓인 그런 상황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임신 중이라는 말을 완곡하게 표현한 러시아적 관용어라고 하네요. 그런 상황이라면 임신 중이라는 걸 말한다네요. 그런 상황에 놓인 경험이 없는 딸을 돌보는 것이 자신의 의무라고 생각하는 연로한 공작 부인도 손님으로 와 있었다. 게다가 키티가 외국에서 사귄 친구 바렌카도 키티가 결혼하면 그녀의 집을 방문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켜 그녀의 손님으로 그 집에 머물고 있었다. 이들은 모두 레빈의 아내의 친척이나 친구였다. 물론 레빈도 그들을 좋아하긴 했지만 그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러한 세르바츠키 요소가 쇄도하여 뒤덮어버린 자신의 레빈 세계와 그 질서를 다소 아쉬워했다. 그의 친척 가운데 올여름을 그 집에서 보내는 사람은 세르게이 이바노비치 한 명뿐이었다. 하지만 그 역시 레빈 기질의 사람이 아니라 코즈니세프 기질의 사람이었다. 따라서 레빈 정신은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다. 오랫동안 황량하던 레빈의 집이 이제는 거의 모든 방이 찰 만큼 많은 사람들로 북적였다. 그래서 공작 부인은 매일같이 테이블 앞에 앉을 때마다 사람들의 수를 세어 13번째 손자나 손녀를 다른 작은 테이블에 따로 앉혀야 했다. 열심히 살림에 전념하고 있는 키티로서도 손님들과 아이들의 여름 식욕을 채우는 데 필요한 많은 암탉과 칠면조와 오리를 구하는 것은 몹시 성가신 일이었다. 온 가족이 테이블에 둘러앉아 식사를 하고 있었다. 돌리의 아이들과 가정교사와 바렌카는 버섯을 따라 어디로 갈지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손님들 사이에서 지성과 박식함으로 숭배에 가까운 존경을 받던 세르게 이바노비치가 버섯에 대한 대화에 끼어들어 다른 이들을 놀라게 했다. 나도 데려가시죠. 버섯 따기를 아주 좋아하거든요. 그가 바렌카를 쳐다보며 말했다. 난 그것이 무척 즐거운 일이라 생각해요. 좋아요. 우리도 정말 기뻐요. 바렌카가 얼굴을 붉히며 대답했다. 키티는 돌리와 의미심장한 눈빛을 주고받았다. 박식하고 지적인 세르게이 이바노비치가 바렌카와 함께 버섯을 따라가겠다고 눈짓이 말하는 것이 요즘 키티의 마음을 사로잡은 어떤 추측을 확인해 주었다. 그녀는 시선을 들키지 않기 위해 황급히 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식사 후 세르게이 이바노비치는 커피 잔을 들고 응접실의 창가에 앉아 동생과 함께 지금 막 시작된 대화를 계속 나누며 이따금 문을 쳐다보았다. 그 문으로 버섯을 따라갈 아이들이 나오기로 되어 있었다. 레비는 형 옆의 창가에 앉아 있었다. 키티는 남편에게 무언가 이야기하기 위해 따분한 이야기가 끝나기를 기다리는지 남편 옆에 서 있었다. 넌 결혼하고 나서 많이 변했어? 좋은 쪽으로 말이야. 세르게이 이바노비치가 키티에게 미소를 지어 보이며 동생에게 말했다. 그는 분명 그들이 시작한 대화에 별로 관심이 없는 듯 했다. 하지만 지극히 역설적인 주제를 고수하는 너 열정에는 여전히 충실하구나. 가차, 서 있는 건 당신에게 좋지 않아. 남편은 그녀에게 의자를 끌어다 주고 뜻깊은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참 그렇군. 하지만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어. 세르게이 이바노비치가 아이들이 뛰어나오는 것을 보고 이렇게 덧붙였다. 꼭 끼는 긴 양말을 신은 타냐가 맨 앞에서 바구니와 세르게이 이바노비치의 모자를 흔들고 옆으로 깡충깡충 뛰며 그를 향해 곧장 달려왔다. 세르게이 이바노비치를 향해 대담하게 뛰어온 그녀는 아버지의 아름다운 눈을 쪽 빼닮은 눈동자를 반짝이며 세르게이 이바노비치에게 모자를 내밀고 그것을 그의 머리에 씌워주고 싶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러고는 어색하고 부드러운 미소로 자신의 허물없는 행동을 덮으려고 했다. 바렌카가 기다려요. 그녀는 세르게이 이바노비치의 미소에서 그렇게 해도 된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에게 조심스레 모자를 씌워주며 말했다.
바렌카는 사라사 천으로 지은 노란색 옷을 갈아입고 머리에 하얀 머리 수건을 쓰고서 문가에 서 있었다. 가요, 갑니다. 바르바라 안드레예브나. 세르게이 이바노비치는 커피 잔을 비우고 호주머니에 손수건과 시각 케이스를 넣으면서 말했다. 내 친구 바렌카는 정말 매력적이에요. 그렇죠? 키티는 세르게이 이바노비치가 일어나자마자 남편에게 말했다. 그녀는 세르게이 이바노비치에게 들리도록 말했다. 그녀는 분명 그것을 바라는 듯 했다. 참 아름답죠? 얼마나 고상하고 아름다워요? 바렌카. 키티가 소리쳤다. 물방앗간 숲에 있을 거죠? 우리도 당신이 있는 곳으로 갈게요. 네 처지를 까맣게 잊고 있구나, 키티. 공작 부인이 문에서 황급히 나오며 말했다. 넌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 안 돼. 바렌카는 키티의 외침과 그녀의 어머니가 꾸중하는 소리를 듣고 재빨리 키티에게 사뿐사뿐 다가왔다. 동작의 민첩함, 생기 넘친 얼굴에 가득 퍼진 홍조, 그 모든 것은 그녀 안에서 무언가 범상치 않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키티는 그 범상치 않은 일이 무엇인지 알았기에 그녀를 유심히 관찰했다. 키티가 지금 바렌카를 부른 이유는 다만 그녀가 생각하기에 오늘 숲에서 식사하고 틀림없이 일어날 어떤 중요한 사건에 대해 바렌카를 마음속으로 축복해주기 위해서였다. 바렌카, 난 정말 행복해요. 하지만 한 가지 일이 일어난다면 그보다 더 기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녀는 이렇게 속삭이며 그녀에게 입을 맞추었다. 당신도 우리와 함께 가시나요? 당황한 바렌카는 그제의 말을 못 들은 척하며 레빈에게 말했다. 네, 갑니다. 하지만 탈곡장까지만 가서 그곳에 계속 있을 겁니다. 어머, 무슨 일 때문에 가려는 거예요? 키티가 말했다. 새 집마차도 살펴봐야 하고 정산할 것도 있거든. 레빈이 말했다. 당신은 어디 있을 거야? 테라스예요. 2. 테라스에서 여자들만의 모임이 열렸다. 그녀들은 대체로 식사 후 그곳에 앉아 있는 것을 좋아했다. 하지만 오늘 그녀들에겐 그곳에서 할 일이 있었다. 다들 베넷 고리를 짚고 기저귀 끈을 뜨는 일에 매달려 있기도 했지만 오늘 그곳에서는 아가피아 미하일로브나가 처음 보는 물을 타지 않는 방법으로 잼이 만들어지고 있었다. 키티가 친정에서 사용하던 이 새로운 방법을 도입한 것이다. 전부터 이 일을 맡아온 아가피아 미하일로브나는 레빈가에서 해왔던 방법이 결코 나쁠 리 없다고 생각했기에 다른 방법으로는 잼이 만들어질 수 없다고 고집을 부리며 딸기와 산딸기에 물을 부었다. 그러다 그만 그 장면을 사람들에게 들켜 지금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잼을 끓이게 된 것이다. 이제 아가피아 미하일로브나는 물 없이도 잼이 잘 만들어진다는 것을 믿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아가피아 미하일로브나는 머리를 산발하고 화가 난 듯한 괴로운 표정을 지은 채 팔꿈치까지 소매를 걷어올린 앙상한 두 팔로 화로 위의 냄비를 휘휘 젓고 있었다. 그리고 잼이 팔팔 끓기 전에 딱딱하게 굳어버리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침울한 얼굴로 잼을 바라보고 있었다. 공작 부인은 아가피아 미하일로브나의 울분이 잼 만들기의 우두머리 좋은 자인 자신에게 쏟아지리라는 것을 깨닫고 다른 일로 바빠 잼 따위에는 아무 관심도 없다는 듯한 표정을 지으려 애쓰면서 그것과 상관없는 이야기를 늘어놓고 있었다. 그러면서도 그녀는 곁눈질로 화루를 힐끔거리곤 했다. 난 언제나 할인 매장에서 하녀들의 옷을 직접 산단다. 공작 부인은 방금 꺼낸 화제를 계속 이어 말했다. 할멈, 이제 거품을 걷어내야 하지 않아요? 그녀는 아가피아 미하일로브나를 돌아보며 이렇게 덧붙였다. 너가 직접 할 필요는 없어. 뜨거워. 그녀는 키티를 말렸다. 내가 할게요. 돌리가 말했다. 그녀는 일어나 숟가락으로 조심스럽게 거품을 걷어내기 시작했다. 그러고는 이따금 숟가락에 달라붙는 것을 떼려고 숟가락을 접시에 탁탁 두들겼다. 접시는 이미 노란색, 분홍색의 다채로운 거품으로 뒤덮였고 그 밑으로 핏빛 시럽이 고였다. 우리 아이들이 차를 마시며 이것을 할겠지? 그녀는 어린 시절에 어른들이 가장 맛있는 거품을 먹지 않는 것에 놀라던 일을 회상하며 자기 아이들에 대해 생각했다. 스티바는 돈을 주는 편이 훨씬 낫다고 하던걸요. 거품을 뜨는 동안 돌리는 방금 나온 흥미로운 화제, 즉 어떤 식으로 하인들에게 선물을 주는 것이 가장 좋은가에 대해 계속 이야기했다. 하지만 어떻게 돈으로 줄 수 있어? 공작 부인과 키티가 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들은 선물을 더 고마워해. 예를 들면 말이다.
난 지난해에 우리 집의 마트로나 셰모노브나에게 포필리는 아니지만 그것과 비슷한 것을 사주었단다. 공작 부인이 말했다. 기억나요? 그녀는 어머니 명명일에 그 옷을 입었죠. 정말 아름다운 무늬였지. 굉장히 깔끔하고 고상했어. 마트로나가 그것을 갖지 않았다면 난 그것으로 내 옷을 만들고 싶어 했을 거야. 바첸카의 옷과 비슷한 무늬였지. 얼마나 싸고 예뻤는데. 이제 다 된 것 같아요. 돌리는 숟가락으로 든 시럽을 밑으로 따르면서 말했다. 크렌젤 같이 되면 이 크렌젤은 이 팔자형의 흰 빵이나 둥글게 만 빵을 말한다고 하네요. 찰기가 강해져 둥글게 오므라진 채 숟가락에 붙어있는 모습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이라고 합니다. 크렌젤 같이 되면 다 된 거야. 좀 더 끓여요. 아가피아 미하일로브나. 이놈의 파리들. 아가피아 미하일로브나가 화를 내며 말했다. 그래도 마찬가지일걸요? 그녀는 이렇게 덧붙였다. 아, 너무 귀여워요. 그 새를 놀라게 하지 말아요. 키티는 참치 한 마리가 난간에 내려앉아 산딸기 줄기를 뒤적이며 열매를 쪼아먹는 것을 쳐다보면서 난데없이 이렇게 말했다. 알았다. 그런데 넌 화로에서 좀 더 떨어져 있는 게 좋겠구나? 어머니가 말했다. 바렌카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에 딱 좋은 때네요. 키티는 아가피아 미하일로브나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려 하려 할 때마다 늘 그랬듯이 프랑스어로 말했다. 엄마는 제가 오늘 어떤 결정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죠? 엄마는 무슨 일인지 알고 계세요.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중매 솜씨가 대단하던데 돌리가 말했다. 애가 얼마나 조심스럽고 교묘하게 그 두 사람을 엮는지. 아니에요. 말해주세요. 엄마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각할 게 뭐 있어? 그는 세르게이 이바노비치를 의미합니다. 그는 언제라도 러시아에서 가장 좋은 짝을 만날 수 있었어. 이젠 그도 그렇게 젊진 않지만 내가 알기로는 지금도 많은 여자들이 그 사람에게 시집 오려고 할걸. 그녀는 아주 참한 여자지. 하지만 그는 좀 더. 아니에요, 엄마. 엄마는 왜 그와 그녀를 위해 더 나은 것을 생각할 수 없는지 이해하셔야 해요. 첫 번째, 그녀는 아름다워요. 키티가 한 손가락을 꼽으며 말했다. 그는 그녀를 무척 좋아해요. 그건 확실해요. 돌리가 맞장구를 쳤다. 그 다음 두 번째, 그는 사회에서 대단한 지위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아내의 재산이나 지위를 전혀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그에게 필요한 건 오직 한 가지, 착하고 사랑스럽고 평온한 아내예요. 그래, 그녀와 함께라면 그도 평온할 수 있을 거야. 돌리가 맞장구를 쳤다. 세 번째 조건은 그녀가 그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니까 그 조건은 아주 잘 갖춰져 있을 거예요. 난 그저 두 사람이 숲에서 돌아오기를 기다릴 뿐이에요. 그러면 모든 것이 결정될 거예요. 난 그들의 눈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얼마나 기쁠까? 어떻게 생각해, 언니? 흥분하지 마라. 넌 절대 흥분하면 안 돼. 어머니가 말했다. 네, 흥분하지 않았어요, 엄마. 제 생각에 오늘 그가 청혼을 할 것 같아요. 언제 어떻게 남자가 청혼을 하는가라는 것은 정말 신기한 일이야. 어떤 장애물이 있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그게 무너지지. 돌리는 깊은 생각에 잠긴 듯한 미소를 띤 채 스테판 아르가디치와의 지난 일을 떠올리며 말했다. 엄마, 아빠는 엄마에게 어떻게 청혼을 했어요? 키티가 불쑥 물었다. 특별한 것은 전혀 없었어. 아주 단순했지. 공작 부인은 이렇게 대답했지만 그녀의 얼굴은 그 추억으로 환하게 빛났다. 아니, 어떻게 하셨는데요? 엄마는 청혼을 받기 전부터 아빠를 사랑하셨어요? 키트는 지금 어머니와 함께 여자의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이 질문에 대해 대등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것에서 특별한 매혹을 느꼈다. 물론 사랑했지. 그이는 시골에 있는 우리 집을 찾아오곤 했어. 하지만 어떻게 결정된 거예요, 엄마? 넌 너희들만이 무언가 새로운 것을 생각해낸 것처럼 여기나 보구나. 다 똑같아.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눈빛과 미소와 정말 멋진 말씀을 하시네요, 엄마. 바로 눈빛과 미소예요. 돌리가 맞장구를 쳤다. 그런데 아빠는 어떤 말을 하셨어요? 코스차는 너에게 뭐라고 하든 그이는 백목으로 썼어요. 그건 놀라웠어요. 그 일이 아주 오래전 일처럼 느껴져요. 그녀가 말했다. 그리고 새 여인은 똑같은 생각에 잠겼다. 키티가 가장 먼저 침묵을 깨뜨렸다.
결혼하기 전에 마지막 겨울과 브론스키에게 끌렸던 일이 떠올랐던 것이다. 다만 한 가지, 바렌카의 옛 연인 말이에요. 자연스러운 상념의 고리에 따라 그것을 떠올리게 된 그녀가 이렇게 말했다. 전 세르게이 이바노비치가 마음의 준비를 하도록 어떻게든 그에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녀는 이렇게 덧붙였다. 남자들이란 우리의 과거에 대해 무서울 정도로 질투가 강하니까요. 모두가 그렇지는 않아. 둘리가 말했다. 넌 너희 남편을 보고 그렇게 판단하는 거야. 그 사람은 지금까지 브론스키에 대한 기억으로 괴로워하는구나. 그러니 사실이야? 그래요. 키티는 깊은 생각에 잠긴 듯 눈웃음을 지으며 대답했다. 하지만 난 모르겠구나. 공작 부인은 어머니로서 딸을 감독한 것에 대해 변호했다. 도대체 너의 어떤 과거가 그를 괴롭힐 수 있을까? 브론스키가 너에게 구애한 그 말이니? 그건 어느 아가씨에게나 있는 일이야. 그래요. 하지만 우리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키티가 얼굴을 붉히며 말했다. 아니 잠깐 기다려봐. 어머니는 계속 이야기했다. 그러고 나서 너도 내가 브론스키와 이야기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잖아. 기억나니? 아, 엄마. 키티가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요즘 같은 때 너 같은 아가씨들을 억지로 붙잡아 둘 수도 없잖니? 너희들 관계는 필요 이상으로 나가지도 못했어. 그랬다면 내가 직접 그를 불러 들였을 거야. 하지만 사랑하는 딸아, 흥분하는 것은 너에게 좋지 않아. 제발 그 점을 명심하고 진정해라. 제 마음은 완벽할 정도로 편안해요, 엄마. 키티로서는 그때 안나가 온 것이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몰라요. 돌리가 말했다. 그리고 안나로서는 얼마나 불행한 일인지 완전히 반대로 됐어요. 돌리는 자신의 생각에 충격을 받으며 말했다. 그때 안나는 너무나 행복했고 키티는 스스로를 불행하다고 생각했어요. 완전히 반대죠. 전 종종 안나에 대해 생각해요. 누구를 생각한다고? 심장도 없는 그 추악하고 혐오스러운 여자 말이냐? 어머니는 키티가 브론스키가 아닌 레빈과 결혼한 것이 아직도 마음을 쓰며 이렇게 말했다. 무엇 때문에 그 일을 입에 담으려 하세요? 키티가 화를 내며 말했다. 전 이제 그 일에 대해 생각하지도 않고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요. 이제는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그녀는 테라스 계단에서 들리는 남편의 낯익은 발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같은 말을 되풀이했다. 무슨 이야기야? 생각하고 싶지 않다니? 레빈이 테라스에 들어서며 물었다. 하지만 아무도 그에게 대답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도 거듭 묻지 않았다. 제가 여러분의 여인 왕국을 어지럽힌 것 같아 유감스럽군요. 그는 시무룩하게 사람들을 둘러보고는 그들이 그의 앞에서는 이야기하지 않았을 무언가에 대해 말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아채었다. 순간 그는 자신이 아가피아 미하일로브나의 감정, 즉 물 없이 잼을 끓이는 방법과 낯선 세르바츠키가의 역량에 대한 전반적인 불만을 공유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러나 그는 미소를 지으며 키티에게 다가갔다. 좀 어때? 그는 요즘 모두가 그녀에게 보이는 그런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물었다. 괜찮아요. 아주 좋아요. 키티가 생긋 웃으며 말했다. 당신은 어때요? 그게 집마차보다 3배 이상 나르는군. 그럼 아이들을 데리러 가볼까? 마차에 말을 매라고 일렀어. 뭐 자네는 키티를 리네이카에 태워가려는 건가? 어머니가 질책하며 말했다. 네, 정말로 말을 천천히 모을 겁니다. 공작 부인. 레비는 지금까지 다른 사위들처럼 공작 부인에게 어머니라고 부른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그리고 그것이 공작 부인에게는 불쾌했다. 하지만 레비는 공작 부인을 몹시 사랑하고 존경했음에도 자신의 죽은 어머니에 대한 감정을 더럽히지 않고는 그녀를 그렇게 부를 수 없었다. 우리와 함께 가세요, 어머니. 키티가 말했다. 난 그런 무분별한 것은 보고 싶지 않다. 그럼 걸어서 갈게요. 전 지금 아주 건강하거든요. 키티는 일어서서 남편에게 다가가 그의 손을 잡았다. 건강하겠지. 하지만 모든 것에는 정도라는 것이 있다. 공작 부인이 말했다. 그건 그렇고 아가피아 미하일로브나 잼은 다 됐어요? 레비는 아가피아 미하일로브나에게 빙그레 웃어 보이며 그녀의 기분을 복돋아주고 싶어 이렇게 말했다. 새로운 방식으로 하니 잘 됩니까? 틀림없이 잘 되겠죠. 우리의 방식으로 보면 너무 끓인 것 같지만 그 방법이 더 좋아요. 아가피아 미하일로브나. 식어지지 않거든요. 우리 집 얼음이 이미 다 녹아버려 보관할 것도 없잖아요.
키티는 남편의 의도를 금방 알아채고 똑같은 감정으로 노파를 대하며 말했다. 그 대신 할멈의 소금절임은 엄마도 말씀하셨지만 어디에서도 먹을 수 없는 것이에요. 그녀는 쌩긋 웃는 얼굴로 노파의 머리 수건을 고쳐주며 이렇게 덧붙였다. 아가피아 미하일로브나는 뾰로통한 얼굴로 키티를 바라보았다. 절 위로하지 않아도 돼요, 마님. 전 이 사람과 마님이 나란히 있는 것을 보기만 해도 기쁘답니다. 그녀는 말했다. 그리고 이분이 아니라 이 사람이라는 그 투박한 표현이 키티에게 감동을 주었다. 우리와 버섯을 따라가요. 할멈이 우리에게 장소를 가르쳐 줘요. 아가피아 미하일로브나는 빙그레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마치 당신에게 화를 낼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그럴 수가 없네요. 라고 말하는 듯 했다. 제발 내 충고대로 해줘요. 공작 부인이 말했다. 위에 종이를 덮고 럼주에 적셔요. 그렇게 하면 얼음이 없어도 절대 곰팡이가 피지 않을 거예요. 3. 키티는 남편과 서로 마주보고 단둘이 있을 기회를 얻어 특히 기뻤다. 그가 테라스로 들어와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고 물었을 때 아무도 대답하지 않자 모든 것을 너무나 생생하게 반영하는 그의 얼굴에 비탄의 그림자가 스치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 걷던 두 사람은 수레에 다져지고 흙먼지가 날리고 호밀 이삭과 나달이 흩어진 길로 나와 집이 보이지 않는 곳에 이르렀다. 그러자 그녀는 그의 팔에 더 꼭 기대어 그 팔을 자기 몸에 바짝 붙였다. 그는 이미 잠시 동안의 불쾌한 기억을 잊어버렸다. 그리고 그녀의 임신에 대한 생각이 한시도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 지금 그는 아내와 단둘이 있으면서 사랑하는 여자와 가까이 있는 즐거움, 그로서는 새롭고도 기쁜 유욕에 전혀 더럽히지 않은 그런 즐거움을 맛보고 있었다. 딱히 할 말은 없었다. 그러나 그녀의 시선처럼 임신과 더불어 변해버린 그녀의 목소리가 듣고 싶었다. 그녀의 시선과 마찬가지로 그녀의 목소리에는 좋아하는 한 가지 일에 계속 몰두해 있는 사람들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부드러움과 진지함이 깃들어 있었다. 당신 피곤하지 않겠어? 더 기대. 그가 말했다. 아니요. 당신과 단둘이 있게 돼서 너무 기뻐요. 솔직히 말하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도 좋지만 당신과 둘이서 보낸 겨울밤이 그리워요. 그것도 좋고 이것은 더 좋아. 둘 다 좋지. 그가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당신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지 알아요? 잼? 네, 잼에 관해서도 이야기했죠. 하지만 그러고 나서 어떻게 청혼을 받았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아, 레비는 그녀가 말하는 단어보다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말했다. 그는 이제부터 숲으로 이어질 길에 계속 신경을 쓰며 그녀가 잘못 디딜 만한 곳을 피해 걸었다. 그리고 세르게이 이바노비치와 바렌카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어요. 당신도 눈치챘죠? 난 정말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녀가 계속해서 말했다. 당신은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요? 그녀는 남편의 얼굴을 헐깃 쳐다보았다.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 레빈이 웃으며 대답했다. 세르게이 형은 이 점에서는 정말 기이한 사람이라니까 당신에게 말하지 않았나? 네, 그분이 죽은 그 아가씨를 사랑했다는 이야기 말이죠. 내가 어렸을 때의 일이지. 나도 그 이야기를 전해들었어. 난 그 시절의 형을 기억해. 형은 놀랄 만큼 멋진 사람이었어. 하지만 난 그 후로 형이 여자들과 함께 있을 때를 계속 지켜봤어. 형은 친절하고 그 여자들 가운데 몇몇을 좋아하기도 했지. 그러나 당신도 느끼겠지만 형에게는 그들이 여자가 아니라 그저 인간일 뿐이었어. 그래요. 하지만 지금 바렌카와는 무언가 있는 것 같은데 어쩌면 있을지도. 하지만 당신은 형이란 사람을 알아야 해. 형은 특별하고 놀라운 사람이지. 정신적인 삶만을 살고 있어. 너무나 순결하고 고상한 영혼을 지닌 사람이야. 무슨 뜻이에요? 사랑이 그분을 끌어내리기라도 한다는 건가요? 아니, 하지만 형은 혼자만의 정신적인 삶에 너무 익숙해 있어서 실제와 조화를 이룰 수 없어. 그런데 바렌카 역시 실제잖아. 레비는 이제 자신의 생각을 정확한 말로 표현하는 수고를 들이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과감히 말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다. 그는 지금처럼 사랑으로 가득한 순간에는 아내가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암시만으로도 알아챈다는 것을 알았다. 이번에도 그녀는 그의 말을 이해했다. 네, 하지만 그녀에게는 나만큼이나 그런 실제감이 없어요.
물론 그분은 절대로 날 사랑할 리 없다는 걸 알아요. 그녀는 전적으로 정신적인 아니 형은 당신을 몹시 사랑해. 그리고 그 점이 언제나 날 무척 기쁘게 해. 나의 사람들이 당신을 사랑한다는 것. 그래요. 그분은 내게 친절히 대해줘요. 하지만 죽은 니콜렌카 형 같지는 않다는 거지. 당신과 형은 정말로 서로를 사랑했으니까. 레비는 말을 맺었다. 이런 말을 못할 이유도 없잖아? 그는 덧붙였다. 난 때때로 나 자신을 책망해. 인간은 망각을 통해 죽는구나 하고. 아, 얼마나 무섭고도 매력적인 사람이었는지. 참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었지? 레비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을 꺼냈다. 당신은 형이 사랑에 빠질 수 없다고 생각하는군요. 키티는 남편의 말을 자신의 언어로 바꾸어 말했다. 사랑에 빠질 수 없다는 게 아니야. 레비는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형에게는 사랑을 하는데 필요한 약점이 없어. 난 늘 형을 질투했지. 그리고 이렇게 행복한 지금도 난 여전히 형을 부러워하고 있어. 형이 사랑에 빠질 수 없다는 것을 질투한다고요? 난 형이 나보다 뛰어나다는 사실을 부러워하는 거야. 레비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형은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아. 형의 전 생애는 의무에 바쳐졌어. 그래서 형은 평온하고 만족스러울 수 있는 거지. 당신은요? 키티가 놀리는 듯한 애정어린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녀는 자신을 미소 짓게 한 그 상념의 흐름을 도저히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았다. 하지만 최종적인 결론은 형에게 감탄하며 그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자기 남편의 말이 진심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키티는 그 이런 거짓말이 형에 대한 사랑에서 그가 지나칠 정도로 행복한 것에 대한 무한한 감정에서 특히 한시도 그를 떠난 적 없는 더 우울해지고 싶은 욕망에서 비롯된 것임을 잘 알았다. 그녀는 그의 이런 점을 사랑했기에 미소를 지은 것이다. 그럼 당신은요? 당신은 도대체 뭐가 불만스러운가요? 그녀는 똑같은 미소를 띠며 말했다. 그는 스스로에 대한 그런 불만을 그녀가 믿지 않는다는 사실이 기뻤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그녀가 그것을 믿지 않는 이유를 털어놓도록 그녀를 자극했다. 난 행복해. 하지만 나 스스로에게 불만을 느껴. 그가 말했다. 만약 당신이 행복하다면 어떻게 자신에게 만족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좋을까? 난 솔직히 당신이 넘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 아, 정말 그렇게 되면 안 되지. 그는 그녀가 오솔길에 놓인 큰 나무가지를 넘기 위해 너무 빨리 움직인 것을 나무라느라 이야기를 중단했다. 하지만 나 자신에 대해 생각하고 나를 다른 사람과 특히 형과 비교할 때면 나 자신이 열등하게 느껴져. 도대체 어떤 점에서요? 키티가 똑같은 미소를 띠며 말했다. 당신도 다른 사람을 위해 일하고 있지 않나요? 당신의 농장, 당신의 농경, 당신의 책은요? 아니, 난 그렇지 않다는 것을 느끼고 있어. 특히 지금, 그건 당신 탓이야. 그가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다. 난 그 일을 아무 생각 없이 가볍게 하고 있어. 내가 당신을 사랑하듯 그 모든 일을 사랑할 수 있다면. 하지만 난 요즘 그 일을 숙제하듯 하고 있어. 그럼 당신은 우리 아빠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 거예요? 키티가 물었다. 아빠도 공익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으니 쓸모없는 사람인가요? 그분? 아니야. 다들 당신의 아버지 같은 솔직담백함과 명쾌함과 선량함을 지녀야 해. 그런데 나에게 그런 것이 있을까? 난 일은 하지 않고 괴로워하고 있어. 그 모든 것은 당신 때문이야. 당신도 없고 이것도 없을 때는 그는 그녀의 배를 흘낏 쳐다보며 말했다. 그녀는 그 뜻을 알아차렸다. 난 내 일에 온 힘을 쏟아왔어. 하지만 지금은 그렇게 못하고 있지. 그래서 부끄러워. 난 숙제하듯 일을 하고 있어. 일하는 척 하는 거지. 그럼 당신은 지금도 세력의 이바니치가 되고 싶어요? 키티가 말했다. 그분처럼 공공의 대의를 위해 일하고 주어진 과제를 사랑하고 싶어요. 그뿐이에요? 물론 아니지. 레빈이 말했다. 하지만 난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할 만큼 너무 행복해. 그런데 당신은 형이 오늘 청혼할 거라고 생각해? 그는 잠시 침묵한 후 이렇게 덧붙였다. 그렇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해요. 그저 간절히 바랄 뿐이에요. 자, 잠깐만요. 그녀는 허리를 굽히고 길가에 핀 야생 데이지 꽃을 꺾었다. 자, 세어봐요. 청혼을 할지 안 할지. 그녀는 그에게 꽃을 내밀며 말했다.
한다 안 한다. 레비는 홈이 팬 하얗고 가느다란 꽃잎을 뜯으며 말했다. 아니 아니에요. 가슴을 졸이며 그의 손가락을 지키보던 키티는 그의 손을 잡으며 그를 말렸다. 꽃잎을 2장 뗐잖아요. 그럼 그 대신 이 작은 꽃잎은 세지 않을게. 레비는 들 자란 작은 꽃잎을 뜯으면서 말했다. 어라? 리네이카가 우리를 따라잡았군. 피곤하지 않니 키티? 공작 부인이 소리쳤다. 전혀요. 말이 온순하고 천천히 걷기만 한다면 리네이카를 타도 괜찮아. 하지만 리네이카를 탈 필요가 없었다. 이미 거의 다 왔기 때문에 그들은 모두 걸어서 갔다. 4. 검은 머리에 하얀 머리 수건을 쓴 바렌카. 아이들에게 둘러싸인 채 상냥하고 명랑하게 그들을 돌보며 좋아하는 남자에게 고백을 받을지 모른다는 생각으로 들떠있는 그녀는 무척 매력적으로 보였다. 세르게이 이바노비치는 그녀와 나란히 걸으면서 도취된 눈길로 계속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를 쳐다보는 동안 그는 그녀에게서 들은 그 모든 사랑스러운 말들과 그녀에 대해 알게 된 모든 장점들을 떠올렸다. 그러는 동안 자기가 그녀에게 느끼는 감정이 먼 옛날 청년 시절에 단 한 번 느낀 특별한 어떤 감정이라는 것을 점점 더 두려시 인식했다. 그녀 옆에 있다는 기쁨의 감정은 점점 강해졌다. 결국 그는 가느다란 뿌리에 가스의 가장자리가 위로 말린 커다란 짜장나무 버섯을 찾아 그녀의 바구니에 넣으며 그녀의 눈을 쳐다보던 중 기쁨과 놀라움이 뒤섞인 흥분이 그녀의 얼굴을 새빨갛게 물들인 것을 눈치채고는 당황한 나머지 너무나 많은 것을 말하는 미소를 말없이 그녀에게 보이고 말았다. 만약 그렇다면 그는 혼자 말을 했다. 충분히 생각해서 결정해야 해. 애들처럼 순간의 충동에 빠지지 말고. 이제 다른 사람들과 떨어져 혼자 버섯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딴 것은 눈에 띄지도 않을 것 같아서요. 그는 이렇게 말하고 듬성듬성 자란 자작나무 고목 사이로 키 작은 비단실 같은 풀밭을 바렌카와 그녀들은 숲 가장자리를 떠나 하얀 자작나무 줄기 사이로 회색빛 사시나무 줄기와 그무스름한 밤나무 덤불이 보이는 숲 한가운데로 혼자 들어갔다. 40발짝 정도 걸어가 빨간 장밋빛 꽃차례를 지닌 꽃들이 만발한 회나무 덤불을 지났을 때 세르게이 이바노비치는 자신의 모습이 아무에게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그 자리에 멈추었다. 주위는 완벽할 정도로 고요했다. 오직 머리 위 자작나무 꼭대기에서만 파리들이 벌떼처럼 끊임없이 윙윙거렸고 이따금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려올 뿐이었다. 갑자기 숲 언저리에서 멀지 않은 곳으로부터 그리시아를 부르는 바렌카의 콘트랄토 목소리가 들렸다. 그러자 세르게이 이바노비치의 얼굴에 즐거운 미소가 떠올랐다. 그 미소를 의식한 세르게이 이바노비치는 자신의 상태가 못마땅한 듯 고개를 젓고는 시가를 꺼내 피우기 시작했다. 그는 자작나무 가지에 성냥을 그었지만 오랫동안 불을 붙일 수 없었다. 하얀 나무 껍질에 부드럽고 얇은 막이 이내 자꾸 달라붙어 불이 꺼졌다. 마침내 성냥 한 개비에 불이 붙었고 향기로운 시가 연기가 이리저리 흔들리는 넓은 테이블보 모양을 이루며 앞으로 위로 덤불 위로 자작나무의 늘어진 가지 아래로 퍼져나갔다. 연기의 띠를 눈으로 쫓으며 세르게이 이바노비치는 자신의 상태를 곰곰이 생각하며 조용한 걸음으로 걸어갔다. 어째서 안 된단 말인가? 그는 생각했다. 만약 이것이 일시적인 충동이나 정욕이라면, 만약 내가 그저 이런 갈망, 이런 상호적인 갈망, 괄호 속의 설명입니다. 나는 그것을 상호적이라 말할 수 있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상호적인 갈망을 경험한 것에 불과하다면, 하지만 그것이 내 삶의 모든 방식과 역행한다고 느낀다면, 만약 내가 이런 갈망에 몸을 맡긴 채 자신의 본분과 의무를 배신하고 있다고 느낀다면, 하지만 그런 건 아니야. 내가 그것에 반박하여 말할 수 있는 단 한 가지는 마리를 잃었을 때 내가 언제까지나 그녀의 추억에 충실하겠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했다는 거야. 그것이 내가 내 감정을 거스리며 말할 수 있는 모든 것이지. 그것은 중요해. 세르게이 이바노비치는 이러한 생각이 자신에게 개인적으로 그 어떤 중요성도 갖지 못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의 시적 역할을 망칠 뿐이라는 것을 동시에 느끼면서 속으로 중얼거렸다. 하지만 그 점을 제외하면 아무리 열심히 찾는다 해도
나 자신의 감정을 거스르며 말할 만한 것을 절대 찾지 못할 거야. 만약 이성에만 의지해 선택한다면 이보다 더 나은 여자를 결코 찾을 수 없을 거야. 아는 여자들과 아가씨들을 아무리 떠올려 보아도 그는 냉정하게 판단해 자신의 아내에게서 보기를 갈망하는 모든 미덕, 정확하게 그 모든 미덕을 이 정도로 겸비한 아가씨를 찾을 수 없었다. 그녀는 젊음의 아름다움과 싱싱함을 모두 갖추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어린애가 아니었다. 만약 그녀가 그를 사랑하고 있다면 여자들이 마땅히 그렇게 사랑해야 하듯 그녀도 의식적으로 그를 사랑하고 있을 것이다. 이것이 한 가지 미덕이었다. 또 다른 미덕, 그녀는 사교성과 거리가 멀 뿐 아니라 분명 사교계에 혐오감을 품고 있었지만 그와 동시에 사교계를 잘 알고 상류사회 여성에게 필요한 몸가짐을 고루 갖추고 있었다. 세르게이 이바노비치로서는 그러한 몸가짐이 없는 생의 반려자를 생각할 수도 없었다. 세 번째, 그녀는 신앙심이 깊었다. 그것도 어린아이, 예를 들면 키티처럼 분별 없이 종교적이고 착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의 삶은 종교적 신념을 토대로 삼고 있었다. 아주 사소한 점에 이르기까지 세르게이 이바노비치는 그녀에게서 자신이 아내에게 바라는 모든 것을 발견했다. 그녀는 가난하고 외로운 여자였다. 따라서 그녀는 그가 키티에게서 본 것처럼 남편의 집에 산더미 같은 친척들과 그들의 영향을 끌어들이지 않을 것이고 모든 것에서 남편의 고마움을 느낄 것이다. 그것 역시 그가 언제나 미래의 가정생활에 대해 바라던 바였다. 그런데 그 모든 미덕을 겸비한 이 아가씨가 그를 사랑하고 있다. 그는 겸손한 사람이었지만 그 사실을 깨닫지 않을 수 없었다. 그도 그녀를 사랑했다. 한 가지 꺼림칙하게 느껴지는 것은 그의 나이였다. 하지만 그의 가문은 장수하는 가문이었고 그에게는 흰머리가 한 올도 없었으며 아무도 그를 40살로 보지 않았다. 게다가 그는 바렌카가 오직 러시아에서만 50살의 사람들이 스스로를 노인으로 여길 뿐 프랑스에서는 50살의 사람들이 자신을 한창 때로 생각하고 40살의 사람들은 자신을 청년으로 여긴다고 말한 것을 기억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가 자신을 20년 전과 다름없이 젊다고 느낀다면 나이에 무슨 의미가 있는가? 반대편에서 다시 숲 가장자리로 나가는 동안 태양의 비스듬한 광선의 눈부신 빛 속에서 노란 옷차림에 바구니를 든 채 오래 묵은 자작나무의 줄기를 사뿐사뿐 지나치는 바렌카의 우아한 형상을 보고 있는 지금 바렌카의 모습이 풍기는 그 인상이 비스듬한 빛 속에 잠긴 노란 귀리밭의 아름다움으로 그에게 깊은 인상을 준 귀리밭의 모습과 빛 귀리밭 너머 저 멀리 노란색이 점점이 뿌려진 묵은 숲, 푸르스름한 머나먼 곳으로 사라지는 저 묵은 숲의 모습과 하나로 어우러지는 지금 그가 느끼고 있는 이 감정은 젊음이 아닐까? 그의 심장이 기쁨으로 죄어왔다. 부드러운 감정이 그를 사로잡았다. 그는 자신의 마음이 정해졌음을 느꼈다. 바렌카가 버섯을 따리고 막 앉았다가 유연한 몸짓으로 일어나 주위를 둘러보았다. 세르게이 이바노비치는 시가를 던지고 단호한 걸음으로 그녀를 향해 걸어갔다. 5. 바르바라 안드레예브나, 난 아주 젊었을 때 내가 사랑하게 될, 내가 아내라고 부르며 행복해야 할 여인의 이상을 그렸습니다. 난 긴 인생을 살았고 이제야 비로소 내가 찾던 이상을 당신 안에서 만났습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당신에게 청혼하고자 합니다. 바렌카와 10걸음 정도 떨어진 곳에 이런 순간 세르게이 이바노비치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리고 있었다. 그녀는 무릎을 꿇은 채 버섯을 그리시아에게 뺏기지 않으려고 두 손으로 지키며 어린 마샤를 부르고 있었다. 여기야, 여기 작은 버섯들이 있어. 아주 많아. 그녀가 특유의 아름답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는 세르게이 이바노비치가 다가오는 것을 보면서도 일어서지 않고 자세를 바꾸려 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모든 것이 그녀가 그의 접근을 느끼며 기뻐하고 있다고 말해주었다. 어때요? 무언가 발견하셨나요? 그녀는 하얀 머리 수건 아래로 조용히 미소 짓는 아름다운 얼굴을 그에게 돌리며 물었다. 전혀요. 세르게이 이바노비치가 말했다. 당신은요? 그녀는 자신을 애워싼 아이들을 돌보느라 그에게 대답하지 않았다. 여기 또 있네. 가지 옆에 말이야. 그녀는 마른 풀에 탄력 있는 장밋빛 갓을 가로로 찍힌 채 그 밑에서 빠져나온 작은 버섯을 어린 마시아에게 가리켜 보였다.
그녀는 마시아가 버섯을 반으로 찢어 집어들었을 때야 비로소 일어났다. 이러고 있으니 어린 시절이 떠올라요. 그녀는 아이들에게서 벗어나 세르게이 이바노비치와 나란히 걸으며 이렇게 덧붙였다. 그들은 말없이 몇 걸음 나아갔다. 바렌카는 그가 무언가 말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무슨 이야기일지 헤아리면서 기쁨과 두려움으로 가슴이 두근거려 정신을 잃을 것만 같았다. 그들은 아무도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없을 만큼 아주 먼 곳으로 걸어갔다. 하지만 그는 아직 아무 말도 꺼내지 않았다. 바렌카로서는 말없이 있는 편이 더 좋았다. 그들이 서로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털어놓기에는 버섯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후보다는 침묵이 흐른 후가 더 편할 것 같았다. 하지만 마치 우연이기라도 한 듯 바렌카는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이렇게 말하고 말았다. 그럼 버섯을 하나도 못 찾았단 말이에요? 하긴 숲속에는 버섯이 늘 더 적기 마련이죠. 세르게이 이바노비치는 한숨만 쉴 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가 버섯 이야기를 꺼내 화가 났다. 그녀가 어린 시절에 대해 이야기를 꺼낸 순간으로 그녀를 돌려놓고 싶었다. 하지만 자신의 의지를 거스리기라도 하듯 그는 몇 분 동안 침묵한 후 그녀의 마지막 말에 대해 소견을 말했다. 하얀 버섯이 주로 숲 언저리에서 자란다는 말을 듣기만 했을 뿐 하얀 버섯을 식별하지는 못합니다. 또 몇 분이 흘렀고 그들은 아이들에게서 더 멀리 떨어져 완전히 단둘만 남게 되었다. 바렌카의 심장이 너무도 세차게 뛰어 그 고동 소리가 그녀에게까지 들렸다. 그녀는 자신의 얼굴이 빨개졌다 하얘졌다가 다시 빨개지는 것을 느꼈다. 코즈니 세프 같은 사람의 아내가 된다는 것은 시탈 부인에게 신세를 지는 처지에 있다가 온 그녀에게는 행복의 절정으로 보였다. 게다가 그녀는 자신이 그를 사랑하고 있다고 거의 확신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결정될 것이다. 그녀는 두려웠다. 그가 말을 할까봐 두렵기도 하고 말을 하지 않을까봐 두렵기도 했다. 지금이 아니면 영원히 서로 마음을 털어놓을 수 없을 것이다. 세르게이 이바노비치도 그것을 느꼈다. 바렌카의 시선, 홍조, 내리깔 눈동자 속의 모든 것이 병적인 기대를 드러냈다. 세르게이 이바노비치는 그것을 보자 그녀가 가여웠다. 심지어 이 순간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 것은 곧 그녀를 모욕하는 것이라고까지 느꼈다. 그녀는 재빨리 머릿속으로 자신의 결심을 도와줄 온갖 이유를 외워보았다. 청혼의 뜻을 밝히기 위해 하려던 말을 자신에게 되풀이해 보기도 했다. 하지만 그 말 대신 난데없이 머릿속에 떠오른 어떤 생각에 이끌려 그는 불쑥 물었다. 하얀 버섯은 자작나무 버섯과 어떻게 다릅니까? 대답하는 바렌카 입술이 흥분으로 바르르 떨렸다. 갓 모양에는 차이가 없고 뿌리 모양이 다르죠. 그 말을 입 밖으로 내뱉자마자 그녀도 그 문제가 종결됐다는 것, 입 밖으로 나왔어야 할 그 말이 앞으로도 나오지 못하리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자 그 직전까지 절정에 달았던 그들의 흥분도 잠잠해지기 시작했다. 자작나무 버섯은 그 뿌리가 이틀째 면도를 하지 않은 다갈색 수염을 떠올리게 하는군요. 세르게이 이바노비치가 이미 차분하게 가라앉은 어조로 말했다. 네, 정말 그래요. 바렌카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리고 무심결에 두 사람의 산책 방향이 바뀌었다. 그들은 아이들 쪽으로 걷기 시작했다. 바렌카는 마음이 아프고 부끄러웠지만 동시에 안도감도 느꼈다. 집으로 돌아와 모든 이유들을 하나하나 되새겨보던 세르게이 이바노비치는 자신이 그릇된 판단을 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마리에 대한 추억을 배신할 수 없었다. 조용, 얘들아 조용. 아이들이 때를 지어 맞은편에서 기쁨으로 깍깍 소리를 지르며 날듯이 뛰어오자 레비는 아내를 보호하기 위해 그녀 앞에 서서 아이들을 향해 성난 목소리로 외쳤다. 아이들이 뒤이어 세르게이 이바노비치와 바렌카가 숲에서 걸어 나왔다. 바렌카에게 물어볼 필요도 없었다. 키티는 두 사람의 차분하고 다소 무한한 표정에서 그녀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아차렸다. 그래, 어떻게 됐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이 그녀에게 물었다. 실패했어요. 키티는 그녀의 아버지와 닮은 레빈이 종종 즐거운 마음으로 그녀에게서 발견하는 미소와 태도를 보이며 말했다. 실패했다니 왜? 그건 말이에요. 그녀는 남편의 손을 잡고 자기 입으로 가져가 담은 입술을 가볍게 대며 말했다. 주교님 손에 입 맞추는 것과 같아요. 그런데 누구 때문에 실패한 걸까? 그가 웃으며 말했다. 둘 다죠. 이렇게 했어야 하는데.
농부들이 와. 아니에요. 우리를 못 봤어요.